네, 그럼 2017년 상황 판단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단에 번호를 붙일게요. 자, 보기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보기 1번은 귀뚜라미 생산에 자원이 덜 든다. 그리고 그 이유가 냉혈 동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겠네요. 먼저 쇠고기보다 귀뚜라미 생산에 자원이 덜 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원 이야기가 나오는 이 문단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뒤에 필요한 자원으로 쇠고기를 0.45kg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11kg 정도의 귀뚜라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앞부분은 정답이고요. 뒷부분, 귀뚜라미가 냉혈 동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까지 맞는지 보면 뒤에 보시면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귀뚜라미가 냉혈 동물이라서 온도 유지를 위해서 먹이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끝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보기를 판단하실 때도 끊어읽기를 통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분별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을 보시면 곤충사육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류는 일부에 불과하다 라는 두 파트로 역시 나눌 수 있겠네요. 많은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따라가 보면 여기 3문단에 보시면 많은 지역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 부분은 맞습니다. 뒤에 부분,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의 종류가 일부에 불과하다. 자, 간접적으로는 이 식용 곤충의 공급이 제한적이고 라는 말로써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더 직접적으로 종류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여기 1문단 첫째 줄을 보시면 곤충의 종류는 이 정도인데 그중 일부가 현재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합쳐서 결론을 내렸다면 여기 이제 종류가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귀뚜라미와 동일한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물의 양이 500배가 필요하다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이 물의 양에 관한 내용은 여기 이 문단에서 둘째 파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귀뚜라미 생산에 필요한 물은 3.8리터고요. 닭고기는 1900리터고 쇠고기는 그것의 4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는 이상이라고 해서 그 상한선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500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물론 계산이 간단해서 금방 해보면 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지만 의심을 해보실 때 본문에서는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보기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이 나왔다라는 거를 들어서 3번을 먼저 체크를 하신다면 답을 좀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고기의 4배 이상의 물이 쇠고기에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7600리터 이상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귀뚜라미에 필요한 물을 그냥 4리터 정도라고 대강 잡으면 약 지금 한 거의 2000배 물론 그 미만이지만 500배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적어도 1000배는 넘으니까요. 1000배라는 그런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배는 터무니없이 작은 수치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마저 풀어볼게요. 4번에서는 자원이 적게 들지만 여기 아까 1번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오케이고 뒤에 이들의 100g당 판매 가격은 차이가 없다. 라고 했네요. 여기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4문단에 나오죠. 귀뚜라미는 이런 가격인데 이것은 쇠고기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4번도 옳습니다. 5번은 온실가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온실가스 양은 5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단을 찾아가실 때 핵심 키워드
가격이라든지 온실가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물, 아니면 2번은 뭐 많은 지역, 1번은 자원,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문단을 찾아가시는 연습을 꼭꼭 해주세요. 그래서 5번을 마저 풀어보면 온실가스는 여기 이 문단 세 번째에 나오죠. 그래서 귀뚜라미를 사육할 때는 가축의 20%에 불과하다 하니까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20%는 5분의 1이고 반대로 뒤집으면 5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옳은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면 어려운 지문이 나올 때도 키워드로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단축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팁을 써놨고요. 먼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판옥선은 단층 구조로서 높이가 이 정도이다. 역시나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단층 구조를 살펴보면 1문단에서 나오죠. 종전의 군선들은 평선인데 반하여 판옥선은 2층 구조이다. 그러니까 단층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 30m라는 수치가 어디 나왔냐 보면 3번, 3문단에서 나오죠. 근데 그 앞에서 높이가 아니라 길이입니다. 그래서 둘 다 틀렸고요. 실전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2번에서는 구조가 승선 전투 전술을 어렵게 하여서 우리에게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했네요. 우리의 구조와 적군 이야기가 나온 것은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승선에서 전투를 하는 전술 이야기가 나오고요. 높은 군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3문단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 판옥선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선체가 높은 군선이었기 때문에 승선 전투 전술을 활용하기 어렵게 했더라 라는 표현이 있네요. 2문단보다는 3문단이 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바로 3문단으로 가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고요. 3번 선조실록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선조실록은 여기 4문단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이때 격군이 최소 125명 이상이었냐 보면 거북선에 필요한 사수 플러스 격군의 숫자가 판옥선에 125명보다 많다라는 서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판옥선에는 125명이 필요했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사수와 격군을 합친 어떤 숫자가 125명이라는 것이지 격군만 125명이 최소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너무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혼자 막 추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생각이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경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문제 푸는 것처럼 그 문단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보기를 판단했는지 꼭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습 때 꼼꼼히 해주셔야 실전에 가서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이제 처음 개발되었다라는 팩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보시면 맨 첫 번째 판옥선이 1555년에 새로 개발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혹시라도 임진왜란의 날짜를 모르더라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발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판옥선은 임진왜란 전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5번을 보시면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으로 대체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판옥선의 임진왜란 때의 활약은 당연히 여기 3문단이겠죠.
여기를 보시면 주요 해전에 동원된 군선 중에서 거북선 3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옥선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대체가 아니라 뭐 함께 싸웠다거나 핵심 그런 승리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인데요. 3번은 핵심적인 단어들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신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호 순서라든지 시간, 주기 같은 것을 활용해서 2가지 또 다른 종류가 나와요. 보시면 전방향 적색 신호라든지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 등이 또 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그러면 기억을 보면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 여기 나오죠. 이 방식은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여기 이제 한 박자 늦은 보행 신호 방식이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끝나는 시점에 진입한 차량이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는 보행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보행자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보기입니다. 니은은 어떤 교차로에는 모든 신호등이 적색이 되는 시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 용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전방향이 적색 신호다 라고 했는데 이 전방향 적색 신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면 1, 2초 동안 모든 방향을 적색 신호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교차로, 즉 전방향 적색 신호를 적용한 교차로에서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의 합은 8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겠네요. 먼저 살펴보시면 자,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기본적으로 보행 진입 시간에 횡단 시간 1m당 1초를 어떻게 해서 더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 시간은 39초. 이 39초라는 것은 보행 진입 시간 기억초 더하기 이 32m를 횡단하는 횡단 시간 1m당 1초니까 32초겠죠? 그래서 이 식만 세울 수 있으시면 이 말로 풀어진 이 부분을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으시다면 기억은 정말 쉽게 7초라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자, 우리는 횡단 시간을 조금 더 완화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47초로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는 횡단보도 보행 시간이 47초고요. 근데 보행 진입 시간은 우리가 파악했듯이 7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단 시간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횡단 시간에는 40초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32m를 40초에 통과하는 속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속시 공식 잊지 않으셨죠? 32m를 40초의 속력으로 가니까 0.8초, 0.8 m/s 라는 속력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긴 0.8이고 7.8이 되니까 합은 8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고요. 정답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소재가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도 저는 늘 새로운 소재의 그런 이름이나 명칭에 대해서 네모 표시를 하거든요. 네모 표시를 해두면
뭔가 키워드도 눈에 잘 띄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식 세울 때도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풀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학 기호로 좀 바꾸는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헷갈리니까 곤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4번 같은 경우도 이 법률의 제목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맨 처음 조항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 다음 조항은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 그리고 그 실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뭐에 관한 법률인지부터 알아야 우리가 보기 기억에서 리을을 판단할 때 어떤 조항을 참고해야 될지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이런 식으로 줄을 쫙 쳐서 조항별로 구별을 해 놓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항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괜히 모르게 위압감이 들기도 하고 또 덩어리로 판단이 되니까 뭔가 좀 그 중에 하나 세심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조항 내에서도 좀 번호를 붙여서 요건마다 번호를 붙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법률 요건에 번호 붙이기가 이번 문제에서의 실전 팁입니다. 보시면 땡땡조부터 볼게요. 먼저 조건이 뭐냐면 신규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두 번째,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답니다. 그리고 다음 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은 먼저 첫 번째, 땡땡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두 번째,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세 번째, 지자체 어쩌고가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또 마지막을 놓치시면 안 되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이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5가지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에서 리을을 판단할 때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뭔가 위배가 된다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줄글로 파악하기보다 이렇게 번호를 붙이시면 좀 실수도 덜어지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자세히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기부터 한번 차근차근 봐보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지원 비율이 50%, 총 사업비 550억 원 규모의 신규 건설 사업은 이게 중요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신규 일단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물론 550억에 0.5 해가지고 계산을 금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이거인지 여부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275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쉽게 판단을 하면 300의 2를 곱한 600과 550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당연히 600이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도 뭐가 될 수 있냐?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을 볼 거고요. 자, 민간 이야기가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어요. 다른 만약에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역시 대상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먼저 보고 디귿으로 돌아올게요. 실전에서도 이렇게 좀 한눈에 봐도 판단할 거리가 많아 보이는 보기들은
건너뛰고 그냥 다른 것을 판단하시면 디귿을 굳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다 2개씩 쌍으로 묶여져 있으니까요. 먼저 리을을 보시면 미만인 모든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라고 두 조항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어야 조건이 되니까 그렇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제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는 총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에 해당하고 다른 조건을 만약에 만족한다면 대상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외된다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기역과 리을이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막 디귿을 리을보다 먼저 풀려고 낑낑대지도 마시고요.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들을 마음 편하게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디귿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서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일단은 대상 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되니까 이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땡땡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 사업비가 460억 원이니까 500원 이상이 되지 않아서 땡땡조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옳고요. 1번 통과했고요. 2번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는지를 보면은 전액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통과. 3번 지자체가 시행하니까 3번도 통과. 4번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니까 4번도 통과. 5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5번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네, 건설 사업이고 그 규모가 460억 원 규모니까 200억 원이 넘죠. 그래서 5번 역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1항의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보았을 때 총 사업비가 증가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총 사업비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규모 500억 원으로 증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게요. 460억 원에 10% 46억 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506억 원이네요. 500원이 넘었으니까 1호에 해당하여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번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팁은 번호를 붙여라. 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라. 그래야 실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 선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그리고 그 실시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겠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은 5번을 풀어볼게요. 5번에서의 핵심은요. 등장인물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갑을병정 이런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서 소유자인지, 저작자인지, 위탁자인지, 제3자인지 각 인물들의 이름이 아닌 역할로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황부터 파악을 할게요. 화가 갑이 그렸으니까 화가 갑은 저작자겠고요. 그 다음에 회화를 을에게 판매하였으니까 을은 소유자겠네요. 다음 상황, 화가가 그렸으니까 화가병은 역시 저작자겠고요. 정의 위탁을 받았으니까 정은 위탁자이고 동시에 이제 소유자에 해당하겠네요. 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보기를 봅시다. 1번 건축물의 외벽에 잠시 전시할 때 갑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건축물의 외벽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유사하네요. 그래서 외벽인 건 맞는데 항시가 아니라 잠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보기고요. 2번, 자신의 거실 벽에 걸어놓을 때 갑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가정내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진열할 때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갑의 허락이 필요가 없죠. 3번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것을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인데요. 이 3번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헷갈리기 쉬웠던 보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헷갈리니까 색깔을 잠시 바꿔보면 여기 보시면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시할 때 허락을 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회화로 복제하고자 할 때가 핵심이니까요. 뭔가 핵심 키워드를 따라간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보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복제가 나오는 부분은 여기고요. 그래서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에 이 경우죠. 군마라는 이름의 회화였으니까요. 그래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허락은 허락인데 그러면 소유자인 을이 아니라 저작자인 갑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4번을 보시면 병이 정의 초상화를 복제하여 전시하고자 할 때에는 을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초상화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위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하고 복제하고자 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가에 해당하는 병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고 싶다면 위탁자인 정의 허락이 있어야 하니까 4번은 옳습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파악해 놓는 것이 다음 1, 2, 3, 4, 5번의 보기를 판단할 때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지 여기서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인데요. 5번은 공원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것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 병의 허락이 필요한가 아닌가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고요. 판매 목적 복제가 핵심이죠. 그래서 복제는 이 두 번째가 나타난 문단이었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자는 이제 저작자가 병이죠. 그래서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보기가 되겠네요.